괴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괴로움은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구조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아픔, 이해받지 못할 때 느껴지는 쓸쓸함, 예상이 무너졌을 때 밀려오는 허탈감. 이 모든 감정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반응의 궤적이다. 그 구조는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몸은 안다. 숨이 얕아지고 눈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온다.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한 적 없지만 언제나 내 삶의 일부처럼 작동해왔다. 시간 무게의 관점에서 보면 괴로움은 시간을 통과하며 응축된 반응체의 패턴이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일관성이다. 괴로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각인된 이야기의 모양이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내가 쓴 것이 아니다. 타인의 말, 환경의 기류, 사회의 조건들이 내 안에 오늘 누르고 반응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괴로움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고통이 아니라 선택하지 못한 구조다. 여기서 실행은 시작된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보는 일로부터 그것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바라보는 일. 괴로움은 감정이 아니다. 괴로움은 구조다. 그 구조를 반응에서 의미로 옮기는 힘. 그것이 실행의 시작이다. 몸에서 출발한 고통은 마음으로 옮겨간다. 괴로움은 감정보다 먼저 몸에서 감지된다. 어딘가 흐름이 멈추고 호흡이 낯설어지고 몸의 긴장이 말없이 축적된다. 그때 대부분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저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말하고 잘 쉬었는데도 왜 무거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사건이 아닌 구조다. 감정은 단독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몸에서 출발한 정보가 해석되지 못한 채 남을 때 그것이 감정으로 번역되고 결국 생각으로 정당화된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닌 걸까? 이런 질문은 실제 이유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흐름의 잔향일 뿐이다. 괴로움은 정보다. 몸이 받아낸 과거의 시간, 말이 되지 못한 체험이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떠오르고 그 감정이 생각의 틀로 고정될 때 비로소 하나의 나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시간 무게로 보면 이 회로는 반응체의 자동 기입 구조다. 사건은 입체에서 지나가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온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쌓인다. 그렇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 이 회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 먼저 작동했는지를 아는 일이다. 몸의 언어가 감정으로 오기 전, 그 감정이 사고를 덮기 전, 가장 처음의 낌새를 알아차리는 일. 그게 바로 의식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서 괴로움의 위치는 비로소 바뀌기 시작한다.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괴로움을 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정체성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괴로움은 나를 구성하는 정보일 수는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감정은 반응체의 표면에 머무는 정보다. 그 감정은 기억된 사건과 연결되고, 기억은 다시 특정한 의미 해석을 불러오며, 그 해석이 반복되면 자아의 뼈대처럼 굳어진다. 이때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입체의 타성 안에서 반복된 반응의 압축 결과다. 괴로움은 그 문장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구축 과정을 해체하는 일이다. 시간 무게의 관점에서 보면 반응은 과거에 온이 감지하지 못한 정보들이 신체에 각인된 형태로 남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다. 즉, 괴로움은 각성되지 못한 온의 흔적이고 의식이 부재했던 시간의 무게다. 따라서 괴로움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제거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감지되지 않은 나의 과거를 인식해야 한다. 이 인식은 단순한 심리적 통찰이 아니다. 그것은
온이 자신의 자녀 흔적을 수거하는 일이며 입체에 흩어져 있던 나의 파편들을 의미로 이관하는 과정이다. 이때 비로소 괴로움은 감정이 아닌 지각의 통로로 변한다. 그 지각은 고통을 지나 고이호로 진입하는 문의 손잡이가 된다.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보는 방식은 곧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괴로움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처음엔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위치가 바뀐다. 이전에는 괴로움이 나였다. 지금은 괴로움을 보고 있는 나가 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존재 구조 전체를 바꿔놓는다. 반응체는 괴로움에 휩쓸려 살아간다. 자극에 즉시 반응하고 그 반응을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온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반응을 잠시 멈추고 그 사이를 본다. 그 사이엔 아주 미세한 공백이 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자유의 문이다. 실행은 괴로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의 좌표를 바꾸는 일이다. 괴로움을 중심으로 삼던 삶에서 괴로움을 대상화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건 이동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때 일어난다. 불편함을 견디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시간 속에 앉아있고 마침내 어느 순간 괴로움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 괴로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바깥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리고 남는 건 단 하나. 그걸 보고 있는 자. 실행이란 바로 그 자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한 훈련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의미로 변하는 방식이며 입체의 반응을 의미의 응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견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견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의견이나 생각 정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행에서 말하는 견해란 그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것이다. 견해는 말이나 주장이 아니다. 견해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결정하는 존재 전체의 구조물이다. 단순히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무형의 좌표계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견해 위에 삶을 세운다. 의식하든 하지 않든 삶의 판단, 감정의 방향, 관계 맺는 방식, 심지어 몸의 감각까지도 모두 그 견해의 궤도 위를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그 견해가 대부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견해를 배운 적도 설계한 적도 없다. 태어났고 자랐고 그 과정에서 부모, 학교, 문화, 종교, 언어, 상처, 경험 등이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들을 모아 세상을 보는 틀을 형성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틀이 곧 나가 되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옳다고 믿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위로받는지가 모두 이 견해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 견해의 기원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 이전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이미 그 견해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해는 감정보다 앞서고 생각보다 깊으며 몸보다 오래 남는다. 시간 무게의 관점에서 견해는 과거의 정보가 온의 통로를 우회하여 직접 반응체를 구성한 흔적이다. 한 번도 점검되지 않은 관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를 움직이는 문장. 그것이 곧 견해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문장이 있다고 하자. 그 문장은 단순한 자존감 문제가 아니다. 그건 누군가가 어릴 적 반복해서 말한 말일 수도 있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체득된 감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 깊숙이 사실처럼 자리 잡으면 그 문장은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굳어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방어가 먼저 작동한다. 기회를 놓치고 관계를 왜곡하고 삶을 반복해서 피로하게 만든다. 견해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중심 좌표다. 그 좌표가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견, 바른 견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점검하고 반응체로 살아가는 자신을 멈추는 일이다. 견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더 나은 주장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구성해온 좌표기를 의식의 중심에서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실행의 시작이다. 말보다 시선이 먼저인 자리. 그 자리에서만 삶은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다. 무의식의 견해는 반응을 지배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은 한 인간의 모든 반응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견해다. 그 견해가 의식 위에 올라온 것이든 무의식 깊은 곳에 감춰진 것이든 상관없이 한 번 뿌리내린 견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감정, 표정, 심지어 기운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견해는 너무 익숙해서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고 작동하며 질문되지 않고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이 무의식적인 견해가 사실은 인생 전체를 이끄는 숨겨진 기획자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넌 참 조심성이 없어. 이 문장이 몇 번만 들려도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주석처럼 남는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며 이 견해는 더 깊이, 더 확고하게 뿌리내린다. 나는 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타인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나를 의심하자. 이런 식의 견해는 타인의 말보다 먼저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기회를 앞에 두고도 먼저 물러서게 만든다. 실제 사건보다 내 안의 해석이 먼저 반응하며 결국 나는 역시 부족하다는 자기 확인의 루틴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무의식의 견해가 반응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그 반응은 자동적이다. 의도하지 않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움츠러들고 말은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눈빛은 흔들리고 감정은 작아진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을 나라고 믿게 된다. 시간 무게의 철학으로 보면 이러한 견해는 온이 개입하지 못한 시점에서 각인된 정보의 흔적이다. 그 정보는 당시의 충격, 반복 또는 권위자의 말로 주입되며 감정체와 사고체의 하층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정체성이라는 허상을 쌓는다. 즉,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견해로부터 구성된 구조물 위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이 구조의 고착성이다. 이 견해는 반응체의 시각을 통과하기 때문에 외부의 칭찬, 격려, 새로운 사실조차 이미 굳어진 렌즈를 통해 왜곡되어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 한쪽에선 이렇게 되받아친다. 그건 겉으로만 하는 말이겠지. 운이 좋아서겠지. 다음엔 틀릴 수도 있잖아. 결국 견해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필터이자 지각을 형성하는 중심 좌표가 된다. 그 좌표가 왜곡된 채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것은 괴로움의 재료가 될 뿐이다. 이처럼 무의식의 견해는 시간 무게 속에서 반복된 반응의 잔재로 남아 현재의 행동과 감정에 개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견해가 의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반복된 고통의 회로 안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은 이 무의식의 견해를 의식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문장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말했는지, 왜 내가 그걸 받아들였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는 일. 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전에는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반응들이 사실은 지워질 수 있는 문장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부터 삶은 다시 쓰일 수 있다. 견해는 선택되기 전에 주입된다. 견해는 나의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은 내가 자각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주입된 문장이다. 문장은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왔다. 남자애가 왜 그렇게 울어? 착한 아이가 되려면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겠니? 네가 그 나이에 뭘 안다고.
넌 왜 항상 문제를 만들어? 그런다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은 훈육이나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 인간의 존재 좌표를 구성하는 무의식의 암호가 된다.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구조다. 그 구조는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감정을 방향짓고, 감정은 신체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 전체의 흐름은 오래된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이렇지 않으면 거절당한다. 이 문장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지만 그 경험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의지 이전의 상황, 즉 어린 시절, 약자일 때, 무력했을 때, 주어진 환경이 만든 것이다. 부모의 기분, 선생의 표정, 형제 간의 비교, 첫 연인의 말, 종교의 구절, 광고 속 메시지, 사회적 기준, 성 역할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이 견해를 결정짓는 코딩 환경이 된다. 그리고 그 코딩은 반응체의 중심을 조율한다. 문제는 그 모든 코딩이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양.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견해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력된 것이다. 입력은 반복으로 강화되고 강화는 무비판적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현실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자신을 늘 비교하던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은 나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문장을 갖게 된다. 그 문장은 삶 전체의 반응을 유도한다. 늘 앞서야 하고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위협으로 느껴진다. 이 모든 구조는 그 한 문장에서 파생된 삶의 자동화 장치다. 더 심각한 건 그 문장을 구성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암시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코딩은 언제나 일상적인 말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존재 전체를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란 단순한 자기 이해가 아니다. 실행은 삶의 배경 언어를 해독하는 작업이다.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가? 왜 특정 상황에서만 유난히 긴장하는가? 왜 인정받아도 충분하지 않고 사랑받아도 불안한가? 그 질문을 따라가면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 처음 그 문장을 들은 순간을 내가 나를 내려놓았던 혹은 지켜내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을 그때부터 그 문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이 된다. 그리고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 쓸 것인지. 견해는 원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다. 견해는 나를 구성하는 가장 깊은 신념의 문장이며 새롭게 쓸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견해가 이동하는 순간 나의 현실이 바뀐다. 견해는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바꾸려고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견해는 표면의 생각이 아니라 삶의 깊은 충의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기본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해는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다. 강연이나 책 한 권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심지어 큰 고통도 견해를 자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견해는 단지 이동할 뿐이다. 지금까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던 그것이 어느 날 아주 작게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이동이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꾼다. 그 이동은 견해를 바꾸자는 결심으로 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느 날 문득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일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늘 나는 부족하다고 여겨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그 렌즈로 본다. 칭찬은 부담이고, 관계는 시험이며, 일상은 증명의 연속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늘 똑같은 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 반응이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문장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 순간, 견해가 이동한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밀려난다. 내면 어딘가에서 공간이 생긴다. 나는 부족하다는 문장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하나의 구조였구나라는
낯선 인식이 스며든다. 그 인식이 삶의 첫 전환점이 된다. 시간무게 철학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온의 시선이 반응체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다. 지금까지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 재생되던 정보 흐름이 처음으로 내부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표정도, 말투도, 상황도 그대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지각의 좌표가 재배열되고 있다. 견해가 이동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정보 해석 방식이 달라진다. 똑같은 사건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자극은 여전하지만 그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 차이는 처음엔 미미하지만 점점 커진다. 마치 물길이 바뀌면 처음엔 흔적만 보이다가 나중엔 전혀 다른 지형이 만들어지듯 견해가 이동하면 삶의 지형도도 달라진다. 이것이 실행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생각 구조를 내려놓는 일. 더 강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건, 그 인식이 깊어지면 삶은 서서히 반응하지 않게 된다. 대신 바라보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반응은 해체되고 견해는 가벼워진다. 그때 비로소 이전에는 삶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모두 하나의 해석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언제든 다르게 쓸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도. 견해는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 견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실행은 견해의 교체가 아니다. 존재 구조의 이관이다. 입체의 고정된 반응체의 언어를 온의 시선으로 되적어가는 일. 그것이 실행의 실질이며 삶의 의미가 처음으로 나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응시는 구조다. 바라보는 방식이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을 돌려도 시선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엇을 보는지는 생각해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구조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면 반응은 전혀 달라진다. 누군가의 표정을 봤을 때 어떤 이는 그걸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이는 거절로 해석한다. 또 누군가는 그저 피곤해 보였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하나지만 반응은 다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응시다. 응시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그건 내부의 구조, 내가 세상을 어떻게 감지하고 해석하는지 그 모든 흐름을 조정하는 좌표다. 시간 무게의 관점에서는 이 응시가 온 없이 작동하는 반응체의 자동 기입 시선인지 아니면 의식된 응답으로 전환된 고유의 시선인지 가장 먼저 구분한다. 응시는 반응을 낳는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삶의 방향이 된다. 양자역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관측이 파동을 붕괴시킨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 떠있던 현실이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응시는 단순한 눈동자가 아니다. 의식의 중심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파동을 현실로 수렴시킨다. 나의 응시가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선택하게 되는 현실도 불안한 길이 된다. 응시는 감정과 사고의 진동수를 결정하는 내부의 주파수다. 나는 왜 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그 질문의 답은 내가 어디에 응시를 고정해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불안한 응시는 불안한 현실을, 결핍의 응시는 결핍의 장면을 끌어온다. 이때 반응체는 그 현실을 보고 다시 자기를 증명한다. 역시 내가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선택한 파동의 결과다. 응시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구조가 되고, 구조는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길이 잘못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응시가 틀려 있었다. 응시는
존재의 위치다. 그 위치에서 나의 의식은 진동하고 그 진동은 현실을 만든다. 그러니 실행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떤 진동 위에 존재를 실을 것인가?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삶은 조금씩 다른 진동을 선택하게 된다. 가래는 방향을 잃은 응시다. 응시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그건 존재가 어디를 향해 진동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가 왜곡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 이 단어는 처음 듣는 사람에겐 조금 낯설 수 있다. 한자로는 목마를 갈, 사랑해, 목이 마른 사랑, 결핍에서 생긴 집착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온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응시가 방향을 잃고 바깥으로 쏠릴 때, 존재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반응을 시작한다. 그 반응이 곧 가래다. 삶의 중심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감당하지 못한 시선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 사람을, 물건을, 관계와 인정, 성취와 자극을,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바깥에 있다. 온이 중심에 없으면 응시는 중심을 잃고 밖으로 향한다. 그때 반응체는 끊임없이 갈망한다.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를 향해서. 이 구조는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말이 아니다. 그건 응시가 내면에 정박하지 못하고 입체에 붙들린 채 외부를 추적하는 상태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계속 노이즈가 섞인 채로 떠도는 것처럼 응시가 조율되지 않으면 존재는 계속 잡음을 따라다닌다. 가래는 바로 그 잡음에 고정된 응시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면 그 욕망은 본래 결핍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래는 목적이 아니라 회피된 진실의 그림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응시가 내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 그려진 것이다. 시간 무게에서 본다면 가래는 온이 각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입력된 반응 패턴이다. 이걸 가지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만 날 인정해주면 돼.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모든 문장은 온의 침묵 위에 세워진 입체의 시선이다. 의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감정과 사고체는 입체에서 가장 강한 신호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욕망의 이름으로 굳어진다. 가래는 반응의 파동이다. 그 진동은 불균형하고 빠르다. 그리고 자극적이다. 그 파동은 오늘 중심에서 흔들어내고 삶 전체를 입체에 종속시킨다. 그러나 그 진동은 내가 선택한 파동이 아니다. 그건 반응체가 자동으로 연결된 회로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회로를 끊어내는 게 아니다. 그 파동의 진원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른가? 이 갈망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걸 통해 나를 잊고 싶은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응시는 바깥에서 안으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 가래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잘못 연결된 진동을 재조율하는 기회다. 시선이 밖을 향할수록 삶은 산란해지고 정보는 흐트러지고 존재는 지쳐간다. 그러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올 때 가래는 천천히 그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드러난 구조는 이미 바뀐 구조의 일부가 된다. 존재 욕망과 비존재 욕망, 반응체가 빠지는 두 개의 함정. 가래는 방향을 잃은 응시였다. 그리고 그 응시는 곧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는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 다른 하나는 사라지고 싶다는 욕망.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구조의 두 개의 반응 패턴이다. 존재 욕망은 더 크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다.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지속되고 싶은 마음. 반면 비존재 욕망은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삶에서 숨고 싶고 가끔은 모두 지우고 싶은 마음. 하나는 집착이고
하나는 도피다. 둘 다 삶의 중심을 놓쳤을 때 반응체가 선택하는 극단의 진동이다. 시간 무게로 보면 이 두 욕망 모두 온의 침묵 상태에서 작동한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감지하지 못할 때 존재는 반응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 두 극 중 하나로 흐른다. 존재 욕망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완벽해지려 하고, 더 중요한 존재가 되려 하고, 존재의 무게를 외부로 확장하려 한다. 그들의 응시는 항상 바깥을 향한다. 타인의 시선, 성과, 비교, 미래의 나. 반응체는 입체에서 더 많은 흔적을 남길수록 자신이 더욱 진짜가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흔적은 결코 중심을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허기지고 더 불안해진다. 왜냐면 그들은 온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를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비존재 욕망은 그 반대다. 반응이 과도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존재는 차라리 사라지고 싶어진다. 그만하고 싶다.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다. 지우고 싶다. 이 욕망은 삶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을 끊고자 하는 방어적 파동이다. 그 둘 다 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응을 멈추기 위한 선택지다. 존재 욕망은 삶을 붙잡으려는 손짓이고, 비존재 욕망은 삶을 놓아버리려는 움츠림이다. 그러나 둘 다 중심이 비어있을 때 생긴다. 이 두 가지 욕망은 모두 정보의 왜곡된 진동이다.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진폭이 흔들릴수록 존재는 방향을 잃는다. 그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 과도한 실행, 지속적인 실패, 관계에서 긴장, 감정 조절의 무력감.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싶거나 사라지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응시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이 없는 응시는 항상 입체에 갇히고, 입체는 항상 이 두 갈래의 진동만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실행이다.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다만 존재의 흔들리는 진동을 지켜보는 행위. 이제 그 응시는 조금씩 다른 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길은 이전과는 다른 길이다. 시선이 바뀌면 길은 저절로 바뀐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이 일, 이 모든 게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길이 문제였던 적은 없다. 그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틀어져 있었던 것이다. 응시는 진동의 좌표다. 어디를 응시하느냐에 따라 존재는 전혀 다른 파동 위에 놓인다. 그리고 그 파동이 길을 만든다. 같은 상황도, 같은 공간도,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의 위치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바꾸려 한다. 환경을, 관계를, 몸을, 감정을. 하지만 아무리 바꿔도 그걸 바라보는 위치가 같으면 같은 구조 안에서 반복된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실행은 먼저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멈춰서 확인하는 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걸 어디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선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이미 응시는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길은 바꾸려 하지 않아도 조용히 달라진다. 예전에는 목표가 같아도 움직임이 불안했다. 성취가 있어도 공허했고, 관계가 있어도 긴장됐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지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른 파동을 띠기 시작한다. 존재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질문을 묻는다. 나는 지금 이 파동에 살고 싶은가? 이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내가 정말 걷고 싶은 길은 어떤 진동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고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움직임은 작고 느리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 응시는 더 이상 입체에 고정되지 않는다. 의미를 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길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시선이 먼저 바뀌면 삶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반복이 아니다. 처음 보는 길, 처음 느끼는 공간, 처음 보는 나. 그것은 바라봄의 전환이 만든 진짜 시작이다. 내가 만든 것들에 내가 잡혀 있었다. 이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감정은 어지럽고, 관계는 불안하고, 시간은 늘 모자라다. 하지만 그 복잡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순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삶은 내가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릴 적 배운 말, 누군가의 기준, 상처 속에 남은 기억들, 그 모든 조각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언어가 되었고 내 반응의 구조가 되었다. 처음엔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구조 안에 살고 있다. 심지어 그 구조를 나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이 모든 문장은 내가 쌓아 올린 구조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 구조는 기억된 감정들로 짜여 있고 습관화된 해석 방식으로 굳어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반복될수록 강화된다. 그 누구도 지금의 나를 가두지 않았다. 단지 나 스스로가 과거의 기억과 언어와 감정으로 자신을 다시 쓰고 있었을 뿐이다. 시간 무게로 보면 이 구조는 입체에 새겨진 오래된 응답의 흔적이다.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고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으며 너무 익숙해져 이제는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게 된 구조.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만든 것들에 잡혀 있었다. 나는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가?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뭐 어쩌겠어. 하지만 그 질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건 지금의 나라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나는 내가 만든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그 시작은 언어다. 나는 어린 시절 어떤 말들로 자랐는가? 칭찬과 격려, 아니면 비난과 지적. 사랑한다는 말보다 비교와 조건이 더 많았는가? 내 감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대신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았는가? 그때 들었던 말들은 입체에서 내 신체와 감정체에 남은 정보로 저장된다. 그리고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참 눈치가 없다. 내가 뭘 해도 어딘가 어설퍼. 이런 말들은 스스로 만든 판단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언어를 내가 지금 나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관계다.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자라왔는가? 존중받았는가? 아니면 항상 맞춰야 했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기대에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관계의 경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결정한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대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늘 자신을 평가하고 몰아붙이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기준이 된다.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그 기준은 스스로 만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이 내면화된 것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직장이어야 한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준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고 결국 나라는 존재를 구조화하는 패턴이 된다. 언어, 관계, 기억, 기준. 이 네 가지가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구조가 익숙해지면 나는 그 구조를 현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한 번도 멈춰서 바라본 적 없는 흐름일 뿐이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 구조를 입체의 반복된 해석 회로라고 부른다. 이 회로는 반응을 자동화하고 감정을 방향 짓고 결국 자신을 반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회로는 관찰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 나는 나를 만든 사람이다. 그 구조를 내가 직접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다. 그리고 바로 이 인식이 새로운 구조의 시작점이다. 해석의 감옥, 나를 반복시키는 구조. 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인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한 말을 던졌다고 하자. 그 말은 그냥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난 시절에 무시당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면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거절로 해석된다. 이때 실제 사건보다 내 반응이 먼저 작동한다. 왜냐면 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이미 구조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간 무게에서 말하는 해석은 감정이나 생각의 차원이 아니다. 그건 반응체의 자동 기입 회로다. 그 회로는 정보가 들어오면 기억과 연결되고 그 기억은 감정과 이어지고 감정은 다시 반응을 촉발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나를 다시 증명한다. 봐, 역시 난 이런 사람이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나는 안 바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해석된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구조는 거의 항상 과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이전에 상처받았던 그 장면, 내가 움츠러들었던 그 시점, 그 경험이 반응체의 메모리에 남아 지금의 사건을 재해석한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는 지금이 아니라 기억된 입체의 반복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그 순간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편집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 안에선 나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칭찬을 들어도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석하고 실패를 겪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덮어버린다. 이 반복은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현실은 점점 굳어진다. 시간 무게로 말하자면 정보의 진동이 고정된다. 감정은 그 고정된 파동에 맞춰 되돌아오고 생각은 그 진동 안에서만 작동하며 몸은 그 파동을 기억해버린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결국 과거의 해석이 현재를 쓰고 있는 기계적 구조가 되어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 현실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이전에 입력된 구조의 재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나는 반응한다. 내가 만든 구조에 갇힌 채 스스로를 다시 또 다시 반복한다. 그걸 시간 무게에서는 해석의 감옥이라 부른다. 그 감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무겁다. 왜냐면 그 감옥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옥을 현실이라고 믿는 순간 나는 그 안에 문을 걸어 잠궈버린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밖에 있지 않다. 그건 그 감옥이 내 구조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선 안에 있다. 이제 구조 바깥에서 나를 본다.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든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불편했을 상황인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반응이 올라오려다가 멈춘다. 그 멈춤이 낯설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그 반응을 바라보고 있다. 예전에는 그 반응이 곧 나였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게 나의 진심이었고, 불안이 오면 그건 현실의 증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그 반응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다. 습관은 여전히 작동한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감정, 익숙한 해석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것 위에 또 하나의 시선이 생겼다. 그것은 구조 바깥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다. 이 시선은 설명하기 어렵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며 처음엔 그게 진짜인지조차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선이 생기고 나면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진다. 내가 만든 말, 내가 반복하던 해석, 내가 놓이지 않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한 발짝 물러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시선이 멀어질수록 나는 자유로워진다. 무엇보다도 그 시선에는 판단이 없다. 왜 또 이래가 아니라, 아, 내가 또 이 구조 안에 있었구나 하는 자각만이 있다. 그 자각은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식이 스스로 눈을 뜨기 시작한 증거다. 시간 무게의 말로 하면 그건 온이 반응체를 관찰하는 최초의 진동이다. 아주 작고 아주 느리지만 그 안엔 모든 방향이 들어있다. 나는 그 시선이 생긴 순간부터 다시 나를 쓰기 시작했다. 과거가 아닌, 입체가 아닌, 누군가의 말이 아닌 지금의 나의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는 내가 만든 구조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구조를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실행의 시작이었다. 말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나를 다시 썼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한다. 말을 듣고 말을 내뱉고 말을 안에서 반복한다. 그 말은 처음엔 누군가의 것이었다. 부모가 말했고 선생이 말했고 누군가는 무심코 내뱉었고 나는 그 말에 속절없이 물들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넌 참 예민해. 그게 내 잘못이지. 다 널 위해서야. 이 말들은 처음엔 설명이었다. 그러다 기억이 되었고 이후에는 구조가 되었다. 그리고 구조는 반복되었다. 처음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니 그 말은 나의 말이 되었고 그 말은 곧 내가 되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의해 나를 정의했고 내가 듣는 말에 의해 나를 구성했고 결국 말이 쓰는 대로 삶을 살아왔다.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이런 관계가 항상 어렵더라. 나는 감정이 복잡한 사람이라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식이야. 이 말들은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입체에서 반복된 해석의 총합이다.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고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으며 너무 오랫동안 입안에서 되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성처럼 굳어진 문장이다. 말은 진동이다. 그 진동은 감정체를 흔들고 그 흔들림은 신체의 반응을 유도하고 그 반응은 삶의 선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존재를 재편집하는 장치다. 시간 무게로 보면 말은 반응체 내부에 각인된 파동 구조다. 감정이 특정 방향으로 반복될 때 그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정리가 아니라 고정이 된다. 난 그런 사람이지. 그 말 한마디가 무수한 가능성을 닫는다. 그 말이 진실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구조는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복제해낸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감정의 방향성, 인간관계의 패턴, 심지어 몸의 긴장까지 그 모든 흐름은 이미 만들어진 말의 구조 안에서 되풀이된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를 현실이라 부르게 된다. 그러나 그 현실은 진실이 아니다. 그건
반응체가 써온 말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말에 길들여졌고, 말에 반응했고, 말에 따라 존재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안의 말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 나는 왜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지금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내가 그저 익숙해서 반복하는 것인가? 이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말 속에서 한 발짝 벗어난다. 그때 처음으로 말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감각이 깨어난다. 그 감각이 실행의 첫 불꽃이다. 말은 줄지만 진동은 깊어진다. 그리고 그 진동 속에서 나를 다시 쓰는 자가 태어난다. 내가 만든 문장이 나를 감쌌다.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말은 평균 2만 개 정도의 문장이라고 한다. 그중 대부분은 다시 쓰이는 문장이다. 반복된 감정, 익숙한 표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또 실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안 돼. 이 문장들은 의식해서 쓴 게 아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감정을 담을 문장이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문장은 처음에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였지만 점점 그 언어가 감정을 만들어냈고 나중엔 그 감정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문장들로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문장은 위로처럼 작동하기도 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문장은 한 개의 형태로 나를 둘렀다.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건 설명이 아니라 포기였다. 하지만 말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정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안심했다. 그 익숙함이 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말 속에 살았다. 그리고 그 말은 입체의 모든 자극을 정해진 해석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되었다. 어떤 상황이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왜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문장이 항상 같았기 때문이다. 말이 상황을 덮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나 이런 거 잘 못해. 이럴 땐 항상 이렇게 되더라. 나는 원래 그게 안 맞아. 이런 문장들은 사실 정보가 아니다. 그건 나를 고정하는 파동의 패턴이다. 내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은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은 몸에 기억되고 몸은 그 문장을 현실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말은 감정을 감싸고 감정은 생각을 감싸고 생각은 몸을 감싸고 그 모두가 합쳐져 나를 감싸는 껍질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껍질 안에 살면서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든 문장일 뿐이다. 그 문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말했는지, 그 말을 왜 받아들였는지조차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그 문장은 너무 익숙했고, 너무 많이 반복됐고, 그 결과 나는 그 말 바깥에서 나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그 문장이 내가 만든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말의 구조는 금이 간다. 그리고 금이 간 구조 사이로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들려온다. 사실 나는 모르겠다. 정말 그런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 다시 써보고 싶다. 이 문장들은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결론 짓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문턱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반복했던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보호막이었다는 걸. 그러나 이제 그 보호막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이제 나는 그 문장 바깥으로 나를 꺼내야 한다. 그 순간 말은 다시 무언가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창조자다.
의식이 말을 쓰는 순간, 말은 오랜 시간, 나를 감쌌다. 나는 그 문장 속에서 반응했고, 살아왔고, 때로는 스스로를 지워가며 그 말에 맞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순간이 온다. 그건 특별한 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익숙한 상황 속에서 내가 또다시 같은 말을 하려다 멈추었을 수도 있다. 그 멈춤, 그 조용한 중단, 그것이 바로 의식이 말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전에는 말이 의식을 이끌었다.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을 말로 해석하고 그 말에 따라 현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 말보다 의식이 먼저 깨어난다. 그리고 의식은 묻는다. 지금 이 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이 감정, 정말 지금의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의 구조가 다시 나를 덮으려는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말은 잠시 멈춘다. 그 침묵의 틈 안에서 의식이 먼저 감지된다. 그때 온이 등장한다. 시간 무게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순간은 온이 반응체 말의 구조를 관측하는 최초의 지점이다. 양자역학에선 이걸 관측자 효과라고 부른다. 수많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파동이 의식의 응시를 받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그대로 내가 어떤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뜻이다. 말은 이제 무심코 내뱉는 자동 반응이 아니라 내가 존재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때 말은 다르다. 그 말은 조용하고 많지 않고 무언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번엔 다르게 느껴진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확신보다는 감으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들은 방어도 부정도 없다. 그 안에는 깨어있는 자의 여백이 있다. 그리고 그 여백 안에서 진동이 바뀐다. 몸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해석이 부드러워진다. 그건 내가 말한 것이지만 말이 나를 다시 쓰지 않는 상태. 즉, 내가 말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 순간이야말로 시간 무게에서 말하는 의식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지점. 즉, 온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은 타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응답이다. 나는 지금 나를 다시 쓰고 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내뱉을 수 있을 때 말은 비로소 존재의 중심으로 되돌아온다. 말은 다시 내가 되기 시작했다. 말이 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빠르게, 많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한 문장을 뱉기 전에 나는 먼저 그 말을 바라본다. 그 말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지금 이 말이 정말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인가?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 이미 나는 그 말을 내 안에서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지를 따라 나는 말을 선택한다. 말은 이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말은 존재를 구성하는 지극히 정제된 형식이 되었다. 괜찮아라는 말이 예전엔 습관처럼 나왔지만 이젠 정말 괜찮을 때만 그 말이 입을 통과한다. 미안해라는 말도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감각이 움직일 때 조용히 도착한다. 말이 적어졌는데 이상하게 존재는 더 넓어졌다. 왜일까? 그건 말이 줄면서 말의 사이에 깃든 의식의 진동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말 한 줄 한 줄이 나를 다시 쓰고 있고 그 말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감지하고 있는 진동 위에서 쓰이고 있다. 그때부터 말은 다시 내가 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말이 나를 대표했다. 지금은 말이 나를 따라온다. 이전에는 말이 나를 설명했다. 지금은 말이 나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형성은 반응에서 비롯되지 않고 온이 감지한 구조에서 비롯된다. 말은 이제 상처의 방어막이 아니라 의식의 설계도다. 말은 이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나와 교류하는 경로다.
그리고 말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가능성을 호출하는 통로가 된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 방향이 나를 열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더 이상 이게 나의 성격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감각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말은 해석이 아니라 진동의 흐름이다. 양자역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의식이 말을 통과할 때 그 말은 하나의 파동을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온으로 감지하며 관측하는 순간 그 말은 하나의 실제로 결정된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의 진동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형성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말은 이제 살아있는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은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서 내 신체의 깊은 곳을 통과한다. 나의 배아를 흔들고 가슴알을 깨우고 아르마를 일으킨다.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 드러난 나의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나라는 존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나는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반응시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은 온의 움직임이 된다. 말을 멈추자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말이 많았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내면의 목소리들. 왜 그랬을까? 말을 멈추면 두려웠다. 고요해지면 불안해졌다. 그래서 나는 말로 빈 공간을 채웠다. 생각으로 침묵을 덮었고, 감정으로 사건을 해석했고, 언어로 나를 포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짜로 들어야 할 것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조용히 멈추기로 했다. 처음엔 불편했다. 말이 줄면 혼란이 올라왔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감정은 더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말 이전의 진동, 감정이 일기 직전의 파장, 내가 늘 지나쳤던 작은 신호의 떨림. 아, 이것이 듣는다는 것이구나. 그제야 알았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받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 진동을 그냥 느끼는 일. 누가 나에게 말을 걸 때 예전에 나는 내용보다 먼저 반응했다. 말의 의도, 말투의 뉘앙스, 내가 느낀 감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것 뒤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만들어지는 배경의 파동이 들렸다. 그 사람의 말이 그저 그 사람의 파동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나가도록 둬야 하는 진동이라는 것. 말이 없는 상태,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말이 사라지자 신호가 드러났고 생각이 멈추자 감지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듣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나는 듣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존재의 울림을. 말보다 먼저 오는 신호가 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는다. 생각으로 정리하고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말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어떤 순간엔 말보다 먼저 무언가가 감지된다. 그건 아직 설명되지 않았고 생각으로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말로 옮기기도 애매한 어떤 미세한 진동.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괜찮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던 적이 있다. 반대로 말은 거칠었지만 그 사람 안에 이상하게 따뜻한 파장이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다. 그게 바로 말보다 먼저 오는 신호다. 그 신호는 감정 이전의 떨림, 사고 이전의 울림,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파동의 형태로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 신호를 입체의 진동 정보라고 부른다. 이 세계는 물질로 보이지만 모두 진동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주파수는 이미 공간에 퍼지고 있다. 이때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그 존재의 의도보다 깊은 구조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해석도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동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각. 그리고 이 감각은 훈련이나 기술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해석을 멈추는 순간 저절로 떠오르는 감지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능력을 잃은 게 아니다. 단지 너무 많은 말 속에, 너무 많은 생각 속에 그 감각이 묻혀 있었을 뿐이다. 나는 이제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 전의 공간, 그 말이 어떤 몸에서 나오는지,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향하려는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나에게서 나오는 신호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나는 왜 이 말을 하려고 하지?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은 진짜 지금의 일 때문일까? 지금 몸 안에 흐르는 이 미세한 떨림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이 질문은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질문은 감지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먼저 오는 신호. 그것은 입체의 표면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충위에서 조용히 울려오는 호출이다. 나는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해석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리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공명하려 한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공명할 뿐이다. 예전에 나는 늘 반응했다. 누가 말을 걸면, 표정이 바뀌면, 나를 향한 에너지가 느껴지면 나는 그 즉시 감정으로, 생각으로, 말로 반응했다. 그 반응은 빠르고 익숙했지만 항상 피로가 남았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고 사건에 끌려가고 감정에 눌린 채 내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 그땐 몰랐다. 그건 그냥 내가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 그건 민감함이 아니라 반응 중독이었다는 걸. 말이 오면 나는 말로 받아쳤고, 감정이 오면 나는 감정으로 튕겨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제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누가 감정을 쏘아도, 무언가 날 흔들어도 나는 그 진동이 내 안을 지나가는 걸 그저 지켜본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있다. 그 파동이 내 안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 파동이 나를 바꾸게 둘 필요는 없다. 이제 나는 공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공명이란 그 진동을 나의 진동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저 그 진동을 있는 그대로 울리는 건 소리가 통 안에서 울리듯 빛이 물 위를 스치듯 나는 그 파동을 내 안에서 그대로 지나가게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감정은 억눌리지 않고 사건은 과장되지 않고 말은 폭발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살짝 굴리고 조용히 지나간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 상태를 온이 깨어있는 상태라 말한다. 반응은 빠르지만 깊지 않다. 공명은 느리지만 깊다. 반응은 기억을 끌어오고 공명은 지금을 감지한다. 반응은 나를 다시 과거로 데려가지만 공명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공명을 선택한다. 말에 흔들리기보다 침묵을 듣고 그 진동을 따라 나의 중심을 다시 감각한다. 누군가 슬픔을 말할 때 나는 말로 위로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그 진동이 울리도록 둔다. 그 울림 속에서 그 사람의 슬픔은 나의 말이 아닌 내 감지로 인해 전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연결의 시작이 된다. 이제 나는 살면서 매번 판단하지 않는다. 매번 해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안이 어떻게 울리는지 먼저 들어본다. 그 울림을 기준으로 말하고 움직이고 멈춘다. 그게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공명할 뿐이다. 고요는 모든 파동의 바깥에 있다. 공명은 나를 살게 했다. 그 진동이 지나가고 내 안이 울리고 나는 반응 없이 조용히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엔 공명조차 멈춘다. 그 사람의 말도 어떤 사건도 내 안에 울림을 남기지 않는다. 불쾌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다. 단지 조용하다. 처음엔 무감각인가 싶었다. 내가 무뎌진 건가? 감정이 메마른 건가? 혼란스럽다. 그런데 그 고요는 무감각과는 전혀 달랐다. 그건 모든 감각이 너무 깊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고요는 감정을 초월한 감지였고, 생각을 넘은 인식이었고, 말 이전의 진동이었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 상태를 온이 머무는 자리라고 부른다. 그 자리는 이야기를 쓰는 자리가 아니다. 해석하거나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자리. 모든 파동이 멈춘 그 자리는 무엇과도 닿지 않는 듯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 닿아 있다. 말이 울리지 않을 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나는 처음으로 존재 전체를 한꺼번에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멍한 상태가 아니다. 그건 고요한 각성이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이 떠올라도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기억은 파동처럼 스쳐갔고 나는 그 위를 조용히 통과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 기억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였고 지금의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다. 고요는 모든 판단 이전의 자리다. 그리고 모든 판단 바깥의 자리다.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조차 멈추는 자리. 거기선 이야기를 만들려는 의지도,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도 사라진다. 그 자리는 무력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중심이 자리한 곳이다. 모든 파동이 멈출 때, 모든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을 때, 나는 나라는 이야기 바깥에서 존재를 감각할 수 있다. 고요는 텅 빈 공간이 아니다. 고요는 모든 방향이 잠든 자리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나의 의식을 조용히 놓아둔다. 움직이지 않지만 감지되고 있고 말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어떤 판단도 없이 세상을 듣고 있다. 아무런 반응 없이 삶을 감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온전한 고요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흐른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믿었다. 불편하고 약해 보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 그래서 애써 덮었고 그럴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덮으면 눌렸고 외면하면 더 깊어졌고 무시하면 몸 어딘가에 고여 남았다. 시간이 지나도 말이 되지 않는 감정. 자꾸만 되살아나는 기억. 사건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진동. 그게 바로 괴로움이었다. 시간 무게에서는 괴로움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감지되어야 할 구조의 신호로 본다. 괴로움은 흐르지 못한 무게다. 감정이 고였고 사고가 고정되었고 몸이 응답을 멈췄다. 그 멈춤이 쌓여 결국 괴로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괴로움은 고여있는 정보다. 흘러야 할 에너지가 막혀있는 자리. 말하지 못한 문장. 움직이지 못한 진동.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나를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압박해왔다. 나는 이제야 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그건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간다. 그리고 결국
삶 전체를 조율하는 무언의 회로가 된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흐르는 것이다. 감정이 감지되고 구조가 인식되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라 흐름이 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괴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언어 이전의 신호였다. 나는 이제 그 조용한 울림에 귀를 기울인다. 괴로움은 구조다.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한순간의 슬픔이나 분노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더 깊고 무거운 무언가다. 그건 반복된다. 같은 일이 아니어도 같은 감정이 자꾸 올라온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표정,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과거의 괴로움이 되살아난다. 왜일까? 왜 이미 끝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토록 선명하게 지금의 내 안을 울리는 걸까? 시간 무게에서는 괴로움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본다. 반응체 안에 오래도록 각인된 사고의 패턴, 감정의 회로, 신체의 방어 습관, 그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고정된 진동이 된다. 괴로움은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나라는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감정을 재현하며 그 감정을 다시 삶의 기준으로 삼는 닫힌 회로. 그 회로는 의식이 개입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저 돌아간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나를 잠식하면서 나는 그 구조 속에서 자꾸 같은 말을 했다. 왜 나만 이럴까? 난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구조가 나에게 시키는 말이었다. 나는 반응했고, 반응하면서 구조를 강화했고, 그 구조는 나를 다시 괴롭혔다.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반응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나는 그걸 안다. 괴로움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구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상황이 나에게는 큰 파문이 되었다. 누군가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을 나는 삼키지 못하고 며칠을 알았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다. 문제는 내 안의 구조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진동시키고 있었는가였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괴로움은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다. 그 구조를 보려 한다. 그 회로의 흐름을 따라가 어디서 막혀 있었는지, 어디서 왜곡되었는지, 어디서 처음 생겨났는지를 조용히 감지한다. 그러면 괴로움은 조금씩 파동의 형태로 흐르기 시작한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흐르기만 해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가두지 않는다. 구조의 끝에서 고이오가 나타난다. 괴로움은 끝내 나를 내 구조의 끝까지 데려왔다.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설명도 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동안은 말이 있었다. 나는 늘 말로 나를 설명했고 말로 감정을 감쌌고 말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입안에 맴돌던 단어들은 하나씩 멈춰섰다. 괜찮아. 이해한다. 왜 나만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은 있었지만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말들보다 더 안쪽에 있었다.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분석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는 그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조용히 거기 있었다. 감정도 더 이상 밀려오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어느 순간부턴가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느끼는 나조차 조용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내 구조의 바깥에 발을 디딘 것 같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누구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잠잠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거기에 있었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 자리를 고이오라고 부른다. 감정이 고요해지고 해석이 멎고 존재가 중심에 머무는 자리. 말도, 반응도, 계획도 모두 멈추고 단지 감지하고 있는 의식의 자리. 고이오는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해 이전으로 돌아가는 자리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무언가를 깨닫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쥐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확실한 감각이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만 나는 살아있다. 고이오는 설명할 수 없다. 단지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았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 괴로움은 나를 데려다 주기 위해 존재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괴로움은 나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괴로움은 나를 깨우기 위한 신호였다. 나는 괴로움을 없애려 했고, 이겨내려 했고,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며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내게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좀 봐줘. 여기 아직 흐르지 못했어.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데려다 주기 위해 존재했다. 말이 멈추고 감정이 잦아들고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알았다. 괴로움은 그 자리를 향한 지도였다는 걸. 나는 괴로움을 따라 내 구조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누구도 닿을 수 없었던 내면의 방.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그곳에서 나는 고요하게 앉아있는 나를 보았다. 그 존재는 힘주지 않았고 증명하지 않았고 단지 조용히 깨어 있었다. 그 자리가 바로 고요였다. 괴로움이 나를 데려온 곳이었고 반응이 멈추고 내면의 회로가 닫히고 나는 더 이상 무엇도 바꾸려 하지 않게 된 그곳. 이제 나는 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다시 불러내는 진동이었다. 그 진동을 따라가면 나는 결국 나라는 이야기 이전의 나, 고요한 감지의 중심, 고요에 닿는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였고 그 신호는 나를 가장 고요한 나에게로 인도했다.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다만 듣고 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진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괴로움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안다. 고맙다. 그 말 하나만 천천히 안에서 울린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세상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어제처럼 말했고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뒤에 감춰진 진동의 방향이 먼저 느껴졌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을 장면 앞에서도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예전에는 그 감정이 나였다. 불쾌하면 불쾌한 내가 되었고 억울하면 억울한 내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내 안을 지나간다는 걸 안다. 내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낀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짜증도, 불안도, 서운함도.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는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이전에 나는 반응하는 존재였다. 삶이 던져주는 자극에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나라고 착각했다. 지금 나는 감정을 겪는 존재가 아니다. 감정을 듣는 존재가 되었다.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달랐다. 똑같은 말 앞에서 똑같은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내가 하는 선택은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쥐려 하지 않았다. 나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감지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고요했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너무 익숙했다.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서본 것이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삶에 흔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는다. 예전에 나는 언제나 해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장 의미를 붙였고 누가 한 말을 들으면 그 의도를 먼저 추측했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이유를 파고들었다. 그게 살아있는 방식인 줄 알았다. 모든 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이 삶을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모든 해석이 나를 보호하는 듯하면서 실은 나를 가두고 있었음을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보다 먼저 해석이 올라왔다. 나를 무시한 건가? 지금 날 비난하는 건가? 저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은 뭘까? 그러면 나는 그 해석을 기준 삼아 반응했다. 방어하거나 거리 두거나 상처받거나 그 모든 감정이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 때문이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시간 무게에서는 이런 해석을 자동화된 의미와 회로라고 말한다. 사건은 하나인데 그 위에 더 씌워진 나만의 이야기. 그 해석은 내 구조가 써온 이야기였고 나는 그 구조를 한 번도 멈추지 못한 채 살아왔다. 지금은 그 회로가 멈춘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말 앞에서도 나는 잠시 멈출 수 있다. 지금 이 느낌은 내가 해석하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은 정말 지금 여기에 속한 걸까? 지금 내가 보려는 건 현실인가? 아니면 내 기억인가? 이 질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건 그것이 바로 회로의 멈춤이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건 무지하거나 둔하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세상을 느낀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말 뒤의 감정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 발화된 자리 전체를 감지한다. 표정, 호흡, 눈빛, 맥락. 그 말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감각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해석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놓아둔다. 누군가 날 비난해도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리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말이 그 사람의 구조 안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걸 감지하는 순간 나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모든 말에, 모든 사건에, 모든 감정에 의미를 붙이지 않는다. 그 의미들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고정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 모든 의미 위에 잠시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나는 다시 고요를 감각한다. 해석하지 않는 삶은 덜 똑똑한 삶이 아니라 더 깊이 깨어있는 삶이다. 존재는 응답일 뿐이다. 이제는 안다. 무언가를 먼저 하려는 순간 나는 흔들린다. 반응하고 주장하고 조정하려 들면 언제나 중심이 어긋난다. 지금 나는 무엇도 먼저 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저 감지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그 요청은 말이 아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변화, 표정의 떨림, 공기의 결, 침묵의 리듬 속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응답한다. 반응은 빠르고 조건적이지만 응답은 느리고 존재 전체를 통과한 후에 나온다.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지금 누구인지에 따라 저절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방향이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한다.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말은 줄어들지만 의미는 더 정확해진다. 행동은 적지만 파동은 더 멀리 퍼진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지 않는다.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고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느낀다. 그리고 그 감각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걸음이 되고 나의 결정이 된다. 이 삶은 이제 설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삶은 응답으로만 이루어진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해석하지 않는다. 그저 내 안에 일어난 울림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듣는다. 그리고 그 울림을 따라 나는 거리를 두거나 말을 건네거나 그저 침묵하거나 한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존재의 응답이다. 응답은 무책임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방식이다. 왜냐면 그 응답은 온전히 지금이라는 감각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그 어떤 생각보다 내 존재가 먼저 움직이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생각은 따라오고 해석은 멀어지고 반응은 사라지고 고요한 감지 위에 응답만이 남는다. 그게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다. 삶은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 전혀 다르게 나는 다시 걷는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밥을 먹고 일을 한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삶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삶을 감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삶이 자꾸 나를 끌고 갔다. 사건에 반응하고 말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나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끌려다니고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삶은 여전히 흐르지만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 진동을 듣고 있다. 문제가 생겨도 이건 고쳐야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이 멈춰 있었는가를 느낀다. 사람이 다가와도 이 관계는 맞는가 틀리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연결 안에서 무엇이 울리고 있는가를 본다. 그 감지가 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삶을 다시 만든다. 그건 이전처럼 노력하거나 쥐거나 이루거나 증명하려는 방식이 아니다. 삶은 더 이상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도의 문제가 되었다. 나는 지금 말보다 먼저 듣고 생각보다 먼저 느끼고 감정보다 깊은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자리는 예전엔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항상 있었지만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나는 그 자리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지만 모든 것에 연결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삶을 설계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삶에 응답한다. 그 응답이 나의 하루가 되고 나의 움직임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된다.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전혀 다르게 나는 같은 세상에 있지만 다른 파동 안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지하며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삶은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에필로그. 나는 이제 해석 없이 존재한다. 나는 처음에 이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사건이 많았고, 사람이 어렵고, 감정이 거칠었다. 그래서 해석했다. 이해하려 했고, 설명하려 했고, 어디선가 정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석해도 삶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더 지쳤고, 더 불안했고, 더 스스로에게 멀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말이 멈추었고, 감정이 잦아들었고, 나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느꼈다. 그건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듣고 있는 감각이었다. 그때부터 삶은 달라졌다. 더 노력하지 않았지만, 더 중심에 가까워졌고,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 설명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다. 나는 나에게 감지되는 존재다. 이제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해석 없는 자리에 이제야 처음으로 존재라는 단어가 조용히 와서 앉는다. 나는 여전히 감정을 느낀다. 상처도 받고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모든 파동 너머에도 내가 있다는 것을.
그게 고이오다. 나는 더 이상 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 조용히 깨어 있다.